총재는 우연히 발견했다. 4년 전 자신을 먼저 버린 옛 여자친구가 지금은 초라해져서 낡은 전기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그래서 그는 기사에게 롤스로이스로 들이받으라고 명령했다. 撞上去。修东，您说什么？给他撞报废，轻点，别伤着人。 어쩔 수 없이 기사는 마음에 없는 엑셀을 밟아 들이받았다. 순간 소녀는 깜짝 놀라 얼굴색이 하얘졌다. 자기 차 뒷부분이 망가진 것을 보자 성격이 불같은 그녀는 재빨리 차에서 내렸다. 상대방에게 따지려고. 开劳斯莱斯了不起是不是啊？我这么大一辆车在前面，你看不见你？给我下来！ 그런데 놀랍게도 가해자는 4년 전 마음이 변한 옛 남자친구였다. 총재는 새 차를 배상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소녀가 거절했다. 我这车好好的呢，我买个贴纸一贴就行。 하지만 총재는 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말없이 차에 올라탔다. 곧바로 차를 20여 미터 뒤로 뺐다. 이어서 엑셀을 힘껏 밟았다. 소녀는 곧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깜짝 놀라 급히 뒤로 물러섰다. 과연 남자는 다시 한번 들이받았다. 다음 순간 여자의 전기차는 완전히 폐차 직전이 되었다. 裙子，你有病吧你？ 소녀가 총재라는 귀신 같은 존재에게 대들며 소리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기사는 자기 눈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4년 전 두 사람은 원래 다정한 연인이었고 함께 귀여운 코기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총재의 어머니에게 찾아왔다. 100만 원을 내밀며 헤어지라고 했다. 소녀가 돈을 받고 아버지 병원비에 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녀는 수표를 받더니 바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절대 총재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총재의 어머니는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바로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가버렸다. 그런데 다음 날 소녀는 우연히 발견했다. 야근한다던 남자친구가 혼처의 여자와 웨딩드레스를 맞춰보고 있는 것을 몹시 상심한 그녀는 이별 편지를 남기고 완전히 사라졌다. 총재가 집에 돌아와 발견했다. 둘만의 모든 것이 둘로 나뉘어 있었고 사랑하던 개조차 사라진 것을 그는 당장 펄펄 뛰며 화를 냈다. 그런데 4년 후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남자는 회사에 갑작스럽게 부임한 새 총재가 되어 있었다. 이에 소녀는 깜짝 놀랐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시선을 마주했다.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소녀의 마음은 오묘하기 그지없었다. 天哪！我的前男友竟然成为了我的上司，我的爱怎么这么苦啊！ 소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날의 작별 인사 없이 떠난 일로 총재는 일부러 그녀를 전속 비서로 배치했다. 그리고 그녀의 월급도 깎았다. 소녀는 이렇게 일부러 괴롭힘을 당하자 직장인이라고 해서 화가 없는 건 아니었다. 바로 사원증을 떼어 총재 앞에 내동댕이 치며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퇴근 시간 총재는 차 안에서 소녀가 맛집에 가려는 것을 보았다. 기사의 말에서 알게 되었다. 이런 작은 전기차는 안전지수가 낮아 사고가 나기 쉽다고. 총재는 소녀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그래서 그녀의 차를 폐차시켜 버리고 자신이 새 차를 배상해주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해서 처음의 장면이 벌어진 것이다. 총재는 원하는 대로 소녀의 전기차를 산산조각 냈다. 그리고는 새 차를 배상하겠다며 내일 사무실로 와서 열쇠를 받으라고 했다. 이렇게 돈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에 소녀는 분해서 이가 갈렸다. 다음 날 소녀는 짐을 싸서 떠날 생각이었다. 그런데 동료가 달려와서 승진하고 월급 올랐다고 축하해 주었다. 알고 보니 총재가 소녀를 붙잡기 위해 전 직원의 월급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소녀의 월급도 60% 인상해 주었다. 소녀는 듣고 깜짝 놀랐다. 계산해 보니 월급이 무려 28,800원이었다. 이에 그녀는 몹시 기뻤다. 돈에 힘 앞에서 결국 그녀는 굴복했다. 바로 퇴사 생각을 접고 회사에서 은퇴할 때까지 일하리라 다짐했다. 바로 그때 총재가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들어서자마자 소녀는 바로 표정을 바꾸었다. 아첨하는 표정으로 총재께 무슨 일이든 분부만 내리시라며 총재는 새 차 열쇠를 소녀에게 건넸다. 소녀는 거절하려 했다. 我撞了你的车，赔你辆新的，理所应当。 이어서 총재는 예복 한 벌을 꺼냈다. 자신과 함께 계약 협상하러 가자며 소녀는 돌아서서 옷을 갈아입으려는 찰나. 그런데 총재가 그녀를 붙잡았다. 여기서 갈아입으라고. 徐总，我们好像还没有熟到这种地步吧？不熟。 소녀가 자신과 거리를 두자 총재가 말했다. 4년 전에는 그들은 아주 가까웠다고. 이때 그는 갑자기 발견했다. 소녀의 손목에 찬 팔찌를 남자친구가 준 거냐며 추궁했다. 그런데 소녀는 부인하지 않았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준 거라며. 이 말에 총재는 화가 나서 그녀에게 나가라고 소리쳤다. 그 후 소녀는 총재를 따라 협상하러 갔다. 웨이터가 물을 따르다 실수로 총재 옷에 물을 쏟았다. 총재가 화장실에 가서 정리하는 사이 그런데 협상 상대가 색을 밝히며 소녀를 희롱하려 했다. 소녀는 화가 나서 물컵을 들어 그에게 끼얹었다.
협상 상대는 치욕스러워하며 소녀를 혼내주려 했다. 그러나 소녀도 만만치 않아서 술병을 집어들고 목숨을 걸려고 했다. 다행히도 결정적인 순간 총재가 제때 도착했다. 한 번에 협상 상대를 밀쳐 넘어뜨렸다. 徐总，你要为了一个小小的秘书毁了我们的合作吗？她是我的女朋友。 소녀는 깜짝 놀랐다. 이어서 총재는 모든 협상을 취소하고 사람을 시켜 협상 상대를 내쫓았다. 그때 분위기는 왠지 모르게 어색했다. 총재는 급히 설명했다. 아까 말은 그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소녀도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총재의 혼처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다. 소녀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날 총재와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던 그 여자였다. 마음 한편이 시큰했다. 그러나 눈치껏 자리를 피했다. 집에 가는 길 그녀는 넋이 나갔다. 질주하는 차에 치일 뻔했다. 다행히 총재가 나타나 그녀를 구했다. 그녀에게 한바탕 야단을 쳤다. 그리고는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려 했다. 그러나 소녀는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호의를 단칼에 거절했다. 그런데 총재는 말없이 한 손으로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렸다. 이 행동에 순간 소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총재가 주소를 묻자 소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총재가 진짜 주소를 알게 된다면 분명 발견하게 될 것이다. 걔를 자기가 훔쳤다는 것을. 그래서 가짜 주소를 대충 말했다. 금세 그들은 그 장소에 도착했다. 총재가 완전히 멀리 간 것을 확인하고 소녀는 급히 공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총재는 가지 않고 있었다. 还敢给我个假地址骗我？乔旭，4年不见，出息。 이렇게 해서 총재는 소녀를 따라 집까지 왔다. 그런데 소녀가 문을 열자 강아지가 다가왔다. 총재의 익숙한 냄새를 맡았을 때 곧바로 복도로 달려가 지저댔다. 소녀는 복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급히 강아지를 달랬다. 그저 배가 고픈가 보다 생각했다. 그리고는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다. 강아지가 정말 소녀에게 있는 것을 확인한 총재는 분노가 치밀었다. 개조차 데리고 갈 수 있으면서 자신만 버리고 차갑게 떠난 그녀를 생각하며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음날 소녀가 퇴근할 때 오빠가 마중 나왔다. 이 광경을 마침 퇴근하는 총재가 보았다. 그들이 이렇게 다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총재는 오해했다. 그가 소녀의 남자친구라고. 질투심에 불타오른 그는 당장 복수하려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소녀를 찾아왔다. 请问乔旭是住在这里吗？我就是小旭，请问有什么事儿吗？我们接到报警电话，有人说你偷了他的。